안녕하세요, 유유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오늘은 이 코로나19의 원인인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인류의 제일 큰 적은 누구일까요? 전쟁? 자연재해? 다 아닙니다.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은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1900년대에 천연두라는 바이러스가 5억이라는 인명피해를 입혔습니다. 인류가 기록한 역사상 제일 큰 인명피해였죠. 우선 바이러스는 생물인지조차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물이라면 제일 작은 단위가 세포인데 바이러스는 세포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바이러스를 살아있는 비생물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백질의 껍데기에 DNA나 RNA 같은 짤막한 유전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NA와 RNA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DNA는 이중나선의 구조이고 RNA는 단일나선의 구조이죠. 그리고 DNA는 이중나선의 구조이기 때문에 유전자들이 한 쌍씩 짝을 이루어 있잖아요. 그래서 DNA는 완전성을 보존할 수 있어 쉽게 변해하지 않습니다. 반면 RNA는 단일나선의 구조여서 다른 DNA와 일부 결합해 쉽게 변해하죠.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사스라든가 이번에 코로나19 모두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속에 들어왔을 때 아주 치명적인 거죠. 바이러스는 기생의 생존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꼭 살아있는 생물에 기생을 하죠. 그리고 바이러스에 따라 기생하는 생물도 다릅니다. 원래 기생하고 있던 생물을 학계에서는 자연숙주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는 자연숙주 몸에서는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고 평화롭게 공생하죠. 예를 들면 사스 바이러스는 자연숙주인 흰코 사형 고양이 몸에 있을 때는 서로 잘 살잖아요.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도 고릴라와 잘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가 다른 숙주에게 옮겨간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 결과는 몇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숙주의 체온이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자연사. 두 번째는 숙주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죽게 하는 것. 세 번째, 바이러스가 숙주의 유전자와 결합해서 변이하는 것. 이것도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는데, 하나는 변이를 통해서 숙주와 평화롭게 공생하는 것. 하나는 변이를 했지만 숙주와 결합이 안 돼서 숙주의 일부 조직을 공격해서 숙주가 병리들게 하죠.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죽게 되고 변이되는 상황은 아주 드뭅니다. 그럼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원래 집에서 잘 살고 있다가 다른 집으로 옮겨가려고 할까요? 이사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 바이러스도 다른 숙주에게 옮겨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일부 바이러스는 우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움까지 주죠. 제일 신기한 놈은 암세포만 공격하는 바이러스도 발견했습니다. 이거 발견한 것도 아주 우연이었습니다. 한 100년 전에 한 여성이 암 확진을 받았는데 하루는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그 감기가 걸리고부터 암이 호전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바이러스로 암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00년 넘게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암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는 사례는 있었죠. 갑자기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영화에서 처음에 인류는 암을 정복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바이러스로 암을 정복한 겁니다. 비록 암은 극복했지만 이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다 좀비가 되고 주인공만 남았었던 거죠. 바이러스는 자체의 짧은 유전자로 다른 유전자와 결합해서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바이러스 진화론이라는 가설이 생겼습니다. 바이러스 진화론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가 아니라 사람의 진화 혹은 생물의 진화는 바이러스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점적으로 이 바이러스 진화론을 얘기해 볼 건데, 먼저 다윈의 진화론을 알아봅시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 생겨난 가설이기 때문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지구의 모든 생물은 유전자 변이와 우승 열패가 결합돼서 진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생물의 유전자 변이는 일부 개체에서만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질병이나 결함으로 변이되고 어떠한 진화성 변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진화성 변이가 뭔가면 생존에 의미 있는 진화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처가 났을 때 바로 치유가 된다든가, 물밑에서 호흡이 가능해진다든가, 손이 잘렸을 때 다시 자라난다든가, 이런 변이를 진화성 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런 변이는 발견하지 못했죠. 사실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은데 진화론을 언급할 때 꼭 따라붙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기린의 조상은 시바테리움이라는 사슴인데 이미 멸종했죠.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생긴 동물은 지구상 기린의 유일한 근친인 오카피입니다. 얘는 콩고에 서식하고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죠. 처음 얘를 발견했을 때는 몸에 줄무늬가 있어 얼룩말의 친척이거나 기린과 얼룩말의 혼혈인 줄 알았죠. 그런데 관찰하고 연구하다 보니 얘는 기린의 근친이었던 겁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시바테리움은 목이 길지 않습니다. 그럼 후손인 기린은 왜 목이 그렇게 길까요? 옛날에 낮은 곳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높은 곳의 먹이를 먹기 위해서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목이 길어지지 않은 시바테리움은 먹이 부족으로 멸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설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낮은 곳에 먹이가 부족했다면 동시대의 다른 소나 양이나 사슴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러니 먹을 게 없어서 시바테리움이 멸종됐다는 가설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린이 높은 곳에 먹이를 먹기 위해서 목이 길어졌다는 가설 또한 존재하지 않게 되죠. 낮은 곳에 먹이가 있는데 굳이 높은 곳에 먹이를 먹겠다고 변이해서 기린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윈의 진화론은 이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기린이 목이 길어진 건 달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길어졌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죠? 학자들은 시바테리움과 기린의 서식지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바테리움은 밀림에서 서식했고 기린은 초원에서 서식하는 거죠. 서식하는 곳이 다르다 보니 천적을 피하는 방법도 달랐다는 겁니다. 시바테리움은 나무 뒤에, 바위 뒤에 등 숨을 곳이 많았는데 초원에 서식하는 기린은 숨을 곳이 없으니 유일한 생존 방식이 무조건 도망가는 거죠. 시바테리움이 초원에서 생존하려면 무조건 더 빨리 달려야 하니까 목보다 다리가 먼저 길어졌다고 합니다. 다리가 길어지고 나니 땅에 있는 물을 먹지 못해서 그때야 목이 길어졌고 이렇게 기린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억지 같나요? 이건 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물학계에서 논의하는 사실입니다. 억지 같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가 이 가설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빨리 달리기 위해서 다리가 길어진다는 게 벌써 억지잖아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다리가 길어진 다른 동물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길어지고 물을 못 먹어서 목이 길어졌다? 이것도 합리적인 건 같지 않습니다. 뭐 어찌 돼서 그렇게 다리가 길어지고 목이 길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초원에서 살아남기 더 어렵지 않나요? 목표가 커지니 더 쉽게 포식자한테 발견이 되잖아요. 자,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다윈의 진화론은 기린의 목만 길고 다른 목이 긴 동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다윈의 진화론은 집단 변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연 변이는 대부분 개체에서 일어나고 매 개체의 변이 방향 또한 다 다릅니다. 즉, 모든 개체가 목이 길어지게 변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라는 건 전체 종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즉 시바테리움이 한 번에 모두 기린으로 변하는 것을 진화라고 하죠.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시바테리움의 종족 안에서 먼저 목이 긴 시바테리움이 태어나고 또 이 목이 긴 시바테리움의 후손도 목이 길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변해서 목이 짧은 시바테리움이 생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얘네들은 멸종되고 목이 긴 시바테리움만 남아 지금의 기린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좀 전의 문제와 같죠. 왜 목이 짧은 시바테리움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다윈의 진화론은 계속 우승열패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사회든 자연계든 우승열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학 시험을 볼 때 표면적으로는 우승열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더 오래 살고 삶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생활에서 선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 운과 명이죠. 즉 운명을 말하죠. 운은 우리의 행운을 말하는 거고 명은 우리의 유전자에 의해 수명이 정해지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우수하다고 해도 수명이 짧고 행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실력이 부족해도 명이 길고 행운이 따라준다면 이게 무적인 거예요. 즉 운과 명이 실력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자연계에서는 이것이 더 도드라지게 표현됩니다. 공룡이 왜 멸종됐나요? 공룡은 충분히 강합니다. 그때 당시 지구를 지배할 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명리 안 좋아서 운석이 펑 하고 한 방에 없애버렸잖아요. 다른 약한 동물들도 많이 살아남았는데 말이죠.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력이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운과 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실력도 자기만의 작용을 하죠. 운과 명을 서포트해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자연계가 우승 10패를 준수한다면 지금 지구상에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호랑이나 사자 같은 포식자들 뿐이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인류의 배치와 선택의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 사람들은 수학을 잘하니 연구하러 가고, 이 부분 사람들은 운동을 잘하니 체육하러 가고, 이런 시스템인 거죠. 대학을 못 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지는 않습니다. 코알라, 나무늘보, 판다 등을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아요. 얘네보다 훨씬 강한 공룡은 멸종되었잖아요. 또 여기서 판다도 멸종 위기잖아요 그럴 텐데, 판다는 번식 능력 때문에 멸종 위기인 거지 인간 외에 거의 천적이 없어요. 유전자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명이 안 좋았을 뿐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명은 우리가 태어날 때 유전자가 결정하고 태어나서 바꿀 수 없지만 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윈의 진화론은 변이의 체계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연적인 변이는 아주 일부분만 변이합니다. 일반 DNA는 이중나선형이라 안정적이어서 쉽게 많은 부분이 변이되지 않죠. 예를 들면 목이 길어진다든가. 그런데 목이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변해야 되는 게 너무 많죠. 단순히 목만 길어질 수 없잖아요. 심지어 많은 부분의 변이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변이는 방향성이 없는데, 길이는 목이 길어지고 다리가 길어지고 심장이 커지고 근육이 강해지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한 세트로 이미 설계가 끝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다윈의 말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변이하는 것이 어려우니 목이 조금 길어지면 다리도 조금 길어지고 심장도 조금 커지고 근육도 조금 강해지고, 이런 식으로 장시간 동안 변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발견한 화석에는 변이 과정 중의 길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포유동물의 경추가 대부분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만 발견하면 그 동물의 목의 길이를 추측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아직 변이 과정 중인 기린의 화석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이것도 아닙니다. 시바테리움의 화석과 기린의 화석 사이는 200만 년밖에 안 됩니다. 진화의 시간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몇 천만 년 동안 진화하지 않은 동물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걸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 다윈의 진화론으로 기린의 탄생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했죠. 첫째, 기린의 목은 왜 길까요? 두 번째, 왜 전체 종족이 진화를 했을까요? 세 번째, 왜 시바테리움의 여러 개의 유전자가 동시에 변이를 했을까요?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윈의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이제 바이러스 진화론으로 갑시다.